그날 새벽, 그녀가 제 손목을 잡아 안쪽으로 더 깊게 넣으라고 밀어붙였을 때 저는 정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느껴진 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겁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세게 움켜쥔 떨림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거기까지 부탁이야. 장모의 목소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저는 그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그대로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적막했고 밖에서는 사람 발소리만 가끔 스쳤지만 우리가 있는 그 방 안은 숨조차 삼켜질 만큼 진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스치듯 비치는 시선 하나가 우리 둘을 향해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밤 평생 설명해도 오해만 남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는 쉽게 잊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45살 김도훈입니다. 그 새벽 이후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감정의 파도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사람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게 되었으니까요. 아내 지연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장인어른의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분위기는 이미 어딘가 비틀려 있었습니다.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공기 속에 섞여 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곳곳에 떠돌고 있었죠. 장례식장 입구에서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영정 앞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실루엣처럼 서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다른 공간에 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은 제 아내 지연. 굳게 담은 입술, 수척해진 눈가, 그리고 결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벽을 세워둔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울음을 삼키고 있는 서은숙 씨. 법적 의미로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장인어른과 함께 살았고 서로를 의지했고 누구보다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가까이서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녀를 아내라고 불렀고 지연 씨도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불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전히 넘지 못한 선과 감정의 균열이 있었죠. 저는 그날 처음 그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목격했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지연이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마치 장례식장의 온도를 단숨에 몇 도는 낮춰버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예비 장모를 바라보는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경계, 질투, 그리고 소외감 같은 것들이 모두 겹쳐져 있었던 거죠. 은숙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눈빛이었고 마치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하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그동안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를 버텨왔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결혼도 안 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 은숙 씨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히 슬픔 때문이 아니라 내 자리는 애초에 여기 아니야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들춰내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잠시 후 다른 조문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제야 지연이는 억지로라도 감정을 수습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장례식 내내, 그리고 이 이후의 시간까지도 지연이와 은숙 씨 장모 사이의 작은 틈은 결코 쉽게 메워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틈은 결국 저를 향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는 조용히 다가와 제게 속삭였습니다. 도훈 씨 죄송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떤 모습을 하든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그저 감정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감,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나중에 어떤 파문을 만들게 될지는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의 공기는 슬픔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마음들, 겹겹이 쌓인 의심과 경계,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예비 장모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어떻게 큰 파국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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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만 너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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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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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만 어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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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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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 장례식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산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정갈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위로의 말을 건네다가도 문이 닫히는 순간 다시 고요와 긴장만 남는 장소. 그 긴장 속에서 지연이와 은숙 씨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일 만큼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은숙 씨가 영정 앞에서 작은 국화를 천천히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짓은 조심스럽고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연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묻지도 않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람 상주석에 앉겠다는 거 아니겠지? 저는 당황해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직 누구도 그런 얘긴 안 했어. 지연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남이잖아요. 아빠가 마지막에 혼자 계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말은 참아왔던 감정이 쏟아져 나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 상황이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분명 생전에 은숙 씨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등록 배우자였을 뿐 그 관계는 결코 가벼운 동거가 아니었죠. 저는 조심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그분이랑 아버님이 함께 지낸 시간은. 그래서? 지연이는 차갑게 잘랐습니다. 아빠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줬는지, 뭘 약속했는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해요? 분명히 슬픔 속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서운함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상복 정리 때문에 밖으로 나오던 은숙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눈이 매우 붓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훈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머뭇거리다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장례식장 뒤쪽 작은 화단, 저녁 공기가 싸늘하게 감도는 장소였죠. 은숙 씨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꼭 쥔 채 무언가를 결심한 듯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많이 싫어하죠.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만큼 저도 그 아이 마음을 압니다. 저도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구보다도 상실과 죄책감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조금 남겨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곧 앞으로 이곳에서 더 큰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유품이요. 아직 누구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만 전해주신 것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큰 부담인 듯. 저는 그걸 지연이에게 모두 줄 생각이에요. 저는 놀라서 은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형태만 남은 힘없는 미소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원망해도 좋아요. 그래도 저는 그 아이 아버님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어디에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는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않는 쓸쓸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단을 돌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누군가가 우리를 보며 급하게 몸을 숨기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둥 뒤에서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와 은숙 씨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녀는 정확히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건 그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눈빛은 믿기지 않는다는 당혹과 말하지 못한 분노, 그리고 아주 깊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이 장례식장에서의 모든 시선과 감정은 앞으로 더 복잡하게 얽히고 퍼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 한가운데에는 저 역시 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두 번째 밤이 깊어가자 건물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거의 끊겼고 남은 사람들은 저마다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거나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잠을 청하며 슬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체력은 한계에 달해 있었지만 머릿속은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숙 씨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지연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머리를 식힐 겸 상주실에서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을 때 영정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은숙 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하는 듯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잃은 슬픔, 그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미련,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있다는 것이 그 작은 떨림에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복도에서 낮게 깔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눈이 벌겋게 붓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 앞으로 가서 어떤 말이라도 꺼내 상황을 막아보려 했지만 지연의 표정은 이미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듯 단단했습니다. 아까 밖에서 도훈 씨랑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 말에 은숙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나섰습니다. 지연아, 그건 그냥. 당신은 잠깐만. 지연은 제 말을 잘라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억울함까지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는지 말해보세요. 지연이 다시 은숙 씨에게 묻자 은숙 씨는 흔들리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아버님이 남겨둔 것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어. 남겨둔 것들. 지연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걸 당신이 왜 갖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왜 내 남편이랑 둘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지연아, 오해하지 마. 은숙 씨가 먼저 말하고 싶다고 했어.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왜 당신이 나서서 해결을 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사람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답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지연의 감정은 이미 선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셨다고 해서 당신까지 나를 밀어내면 나는 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 말에는 너무나 깊은 상처와 혼자 남겨진 사람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난 절대 너 밀어내지 않아. 정말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당신은 지금 나 대신 그 사람 마음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어. 지연이 떠난 뒤 은숙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푹 떨어지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 제가 정말 여기 있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 목소리는 너무 조용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흐느낌에 묻혀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숙 씨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인어른과 함께 지낸 사람으로서 당연히 슬픔을 표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장인어른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애도할 권리를 얻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조차 그녀의 깊은 슬픔을 덜어주기엔 부족했습니다. 은숙 씨의 눈가에는 지지 못한 사랑, 말하지 못한 고통,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은숙 씨를 진정시키고 천천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던 순간 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지연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은 얼굴, 흔들리는 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불안들이 그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장례식장을 버티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곧 서로 부딪히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장례식장은 슬픔만을 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왔던 감정과 상처가 서로 쏟아져 나오며 충돌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한가운데에 저 역시 서 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셋째 날 새벽, 장례식장은 마치 온 세상이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한 대 지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내부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긴 복도를 얕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과는 다르게 제 마음속은 거센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보여준 눈빛. 그것은 단순한 오해나 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제가 다른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있다는 상실감, 그리고 은숙 씨라는 존재가 다시금 지연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불안이 모두 얽혀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다시 추스르고자 휴게실 근처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우리 조금만 이야기하자.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도 오해가 커질수록 힘들어지는 건 우리 둘이야. 잠깐만 내 말. 그 순간 지연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붓고 빨개진 눈, 그리고 수십 번 삼켰을 감정들이 응고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내가 뭘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니? 저는 말문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아빠를 잃은 것도 힘든데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닐까봐 그게 더 두려워. 그 말은 칼날보다 차갑고 돌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난 절대. 하지만 지연은 제 손을 밀어내지도 잡지도 않고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정말 모르겠어. 그 말은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마지막 힘으로 떠올린 진심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연이 휴게실에서 자리를 떴고 잠시 후 저는 뒤늦게 들어온 가족들과 간단한 상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급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은숙 씨였습니다. 장례 지도사와 무언가 이야기하는 듯 보였지만 지연은 난데없이 그 대화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뭘 가져가려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또다시 날카로웠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장례식장 측이 장인 어른이 사용하던 개인 서류 보관함을 찾아 가족들에게 전달하려던 순간이었을 뿐인데 지연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은숙 씨의 욕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지연아, 오해야. 장례 지도사님이. 하지만 지연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또 뭐예요? 아빠 물건까지 챙겨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은숙 씨는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있어서. 그 말은 원래는 차분하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감정 상태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부탁?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아빠가 당신한테 무슨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은숙 씨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말로 설명하기가. 왜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알게 되면 당신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결국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야. 지연아, 정말. 그럼 말해요. 지금 당장 말해보라고요. 장례식장 복도는 숨소리 하나마저 크게 들릴 만큼 적막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그 적막을 잔혹하게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로 황급히 들어섰습니다. 지연아, 그만하자. 여기서 이러면 왜 당신이 나서서 막는 건데? 그 말에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왜 모든 걸 당신이 중간에서 판단하려 해?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인 건데? 그 질문은 저를 향한 화살이기보다 지연 자신의 마음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누구도 편들지 않아. 지금은. 아니야. 난 알아. 지연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어. 그 말을 남긴 뒤 지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깨를 부여잡은 채 마치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듯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거부하진 않았어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솔직하고 명확한 사람이었던 그녀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그 말에 저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각자가 서로에게 조금씩 쌓아온 오해와 상처가
장례식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동시에 터져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다른 가족들이 데려와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에서 은숙 씨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곧 더 큰 감정의 폭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폭발의 중심에는 지연, 은숙 씨, 그리고 우리 셋이 서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밤, 장례식장 전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거의 모두 돌아갔고 남아있는 친척들마저도 각자 의자에 기대거나 휴게실 소파에 누운 채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조용한 코 고는 소리, 가끔 뒤척이는 기척, 그리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복도. 겉으로 보기엔 그저 긴 장례 절차의 끝자락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지연은 상주실 안쪽에서 옆에 있던 작은 간이 침대에 누워 눈을 살짝 감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들었다기보다는 깊은 피로에 지쳐 눈을 감고 버티고 있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한 번 더 덮어주고 천천히 발소리를 죽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조금 식히지 않으면 이 장례식 내내 쌓여온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장례식장 끝쪽 작게 마련된 조문객 대기실 앞을 지나려던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창가 쪽에 혼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비 장모 은숙 씨였습니다. 은숙 씨는 작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컵 안의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녀는 마시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녀는 느리게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고 오랜 시간 울음을 참아온 사람 특유의 붓기와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힘도 방향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대로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소리.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 종이컵 2개,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볍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은숙 씨였습니다. 도훈 씨, 네 어머니. 지금 저를 어떻게 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질문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대충 예상은 되었지만 성급하게 대답했다가 그녀를 더 다치게 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장인어른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셨다는 건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은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는 듯 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말,
장인어른도 가끔 하셨어요. 내 곁에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다고. 근데도 끝까지 정식으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죠. 그 말 속에는 장인어른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 하나를 믿고 따라온 것뿐인데 결국 이렇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떠났고 지연은 딸이지만 오랫동안 예비 장모를 온전히 품어주지 못했고 은숙 씨는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무른 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감사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지연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연이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은숙 씨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자리에 들어온 사람일 뿐이니까요. 아직 치우지도 못한 진짜 엄마의 자리 위에 억지로 올라앉은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그동안 보여줬던 태도, 말투, 그리고 눈빛들 속에 이 감정이 늘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도 어머니가 장인어른 옆을 지켜주셨던 시간만큼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빼앗아간 사람이 나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도훈 씨.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순간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거짓말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잔인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이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은숙 씨는 그때 그 손을 아직도 느끼는 듯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를 이도 저도 아니게 만들어버려서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군가 한 번쯤은 이도 저도 아닌 자리를 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농담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가장 씁쓸한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 가시고 나니까 이제 진짜 아무도 없네요. 그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딸이라고 부르던 아이는 저를 밀어내고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사람은 떠났고 저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그 표현은 이상하게도 제 자신에게도 겹쳐 보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상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객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눈에는 사위였지만 의견을 내자니 넘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려니 외면하는 것 같았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예비 장모의 슬픔이 보였고 둘 중 어느 한쪽의 편을 확실히 들지 못하는 애매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집 안에서 누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연이 편을 들면 어머니가 무너지는 게 보이고 어머니 편을 들면 지연이가 무너지는 게 보여서 결국 아무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채 그냥 여기저기 불 끄는 사람처럼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은숙 씨는 제 말을 잠시 듣더니 처음으로 조금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훈 씨한테 자꾸 말을 걸게 됐나 봐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하고 비슷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도훈 씨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을 건드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식 가족의 울타리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두 사람. 딸에게 외면당하는 예비 장모, 아내와 예비 장모 사이에서 명확히 어느 편도 들지 못한 사위. 우리는 묘하게도 같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복도에는 더 이상 발소리도 없었고 옆 빈 분향실에서 새어나오던 작은 소음마저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겠죠.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네. 내일 장지로 모시고 가면 장례식장은 끝이겠죠. 그래도 참 이상하네요. 그녀가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이렇게 긴 며칠이 지나면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제가 여기 있었던 시간들도 금방 잊히겠죠?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여기 있었던 걸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은숙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훈 씨는 제 편이 되어주셨던 거네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적어도 이 장례식장에서만큼은요. 그 말은 아주 작은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겠다며 버텨왔던 제가 처음으로 한쪽을 향해 조금 더 몸을 기울였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은숙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금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 말에는 살아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작은 위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한동안 더 말을 나누었습니다.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던 사소한 기억들, 지연이 어릴 적 했던 이야기,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았던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서로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오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고요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과 무거움 사이에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저는 예비 장모와 결국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슬픔과 죄책감, 외로움과 책임감이 뒤엉킨 상태에서 한 사람의 손짓과 눈빛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일 이후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그 새벽의 문턱을 조용히 넘고 말았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장례식장 복도에는 형광등 특유의 하얗고 차가운 빛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전까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지 저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예비 장모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말을 먼저 건네지도 않았고 저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떤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 속도가 일정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혼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모든 것이 뒤섞여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상주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안쪽 간이 침대에 누워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듯한 얼굴, 울음으로 붉어진 눈과 연일 장례 절차로 지쳐 붕 떠 있는 듯한 표정들. 저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안하다. 속으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하면 앞으로의 모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모래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가슴을 채워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직원들이 장지로 이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빈소의 오랜 촛불이 꺼지고 장을 치르던 사람들의 발소리가 정리된 책상 위를 스칠 만큼 가볍게 들렸습니다. 저는 지연의 손을 잡고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은 서로 가까웠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봤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복도에 계셨어. 아마 잠을 거의 못 주무신 것 같더라. 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어쩐지 모르게 예비 장모에 대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정확히 몰랐습니다. 장지로 이동하기 전 은숙 씨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연은 어색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은숙 씨는 지연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 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응, 괜찮아. 지연아, 아침에 좀 먹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은숙 씨와 제 눈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차갑게 그리고 뜨겁게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죄책감, 고립감, 두려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비밀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균열들.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교차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되고 티내서도 안 되는 하나의 공통된 비밀을 확인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장지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지연은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그냥 생각 좀 하느라. 그 짧은 대답은 평소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슬픔 때문에 말수가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로
속을 감추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새벽의 흔적이 어디선가 티라도 났을까? 그런 생각이 파도처럼 몰려왔고 머리가 먹먹해졌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때 은숙 씨는 문서에 서명하려고 펜을 잡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걱정스레 물었죠. 괜찮으세요? 손이 많이 떠시네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서요. 하지만 저만은 그 떨림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지난 새벽의 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일은 분명 저와 그녀의 인생을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비틀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틀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지연은 옆자리에서 휴대폰도 보지 않은 채 창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다른 차량으로 이동했지만 거기서도 혼자 침묵만 이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도 편안하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우리 셋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긴장이 언제 터질지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은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생각, 의심, 거리감, 그리고 어떤 감정이 더 생겨났는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만든 비밀은 숨길수록 더 크게 부풀어 올라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중심을 파고들 것이라는 걸. 그 비밀을 숨기려는 마음, 말하면 안 된다는 규칙, 피하려는 시선, 도망치려는 침묵. 이 모든 것이 어떤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폭발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아내 지연은 유난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하루 동안의 일들을 줄줄 이야기하곤 했지만 요즘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신발만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지연의 모습이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저는 몇 번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연은 조금은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냥 요 며칠 너무 정신 없어서 그래. 엄마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잠깐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엄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한순간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 새벽의 장면이 뇌리를 세게 스쳤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셨겠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연이 한 말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날 새벽에 엄마 울던 자리 근처에 당신이 있었다고 직원이 그러더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크게, 아주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직원? 도대체 누가? 우리가 있던 그 복도가 직원 눈에 띄었단 말인가?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응. 새벽에 복도에서 깼어. 잠이 안 와서 좀 걸었어. 그때 우연히 장모님이 우시길래. 하지만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섭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상황이 복잡할까봐, 괜히 더 걱정할까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갯짓은 납득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근데 여보, 요즘 당신 나한테 말 안 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지연에게 장모 아니 예비 장모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문자라도 보내던 분이었는데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연은 불안해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피하는 걸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저를 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만 길게 울릴 뿐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비 장모 역시 우리처럼 혼란 속에 있었고 그 감정은 아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컸을 겁니다. 이틀 뒤 지연은 늦은 밤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정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질문은 너무 똑바로, 너무 정면에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아무 일도. 지연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연은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왜 엄마가 장례식 다음 날부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전화도 안 받아? 왜 당신은 그날 새벽 이야기를 숨겼어?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저를 향해 정확히 꽂혔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억지 해명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더 어긋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아니야. 하지만 우린 결국 선을 넘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표정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고 입술이 흔들렸으며 숨이 고르지 못하게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라진 거구나.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두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그녀의 뒷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쓸쓸하고 무너져 있었고, 하지만 동시에 결심을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집을 나섰습니다. 말없이 편지도 남기지 않고 단지 조용히 신발을 신고 문을 닫았을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서늘하고 명확했습니다. 그 소리는 아내의 이별이었고 관계의 붕괴였고 저와 예비 장모가 만든 비밀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예비 장모도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서 있다는 사실만이 꽉 눌러오는 무게처럼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어떻게 이 모든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삶까지 함께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새벽 잠깐의 감정에 휘둘렸고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걸었던 전화는 몇 번이고 울리기만 했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 역시 장례식 이후로 연락을 끊은 채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혼자 걷는 길, 혼자 먹는 식사. 모든 게 조용하고 모든 게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새벽의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그 대가는 평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저 자신에게도 다시 새겨놓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저의 실수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지켜내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는 저와 달리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